1990년 서울 삼성동 본사 한 삼성전자 임원이 도쿄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니 본사를 방문하고 적은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사원이 아니라 성당에 온 것 같았다. 소니 직원들은 사원이 아니라 사제 같았다. 그때 소니는 신이었습니다. 삼성은 그 신을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 치던 추격자에 불과했죠. 그런데 2006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전자가 TV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겁니다. 소니를 꺾고 말이죠.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이데이 노부유키 소니 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소니와 삼성을 비교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역정흑의 씨앗이 1973년 벽에 박힌 작은 콘센트 구멍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1973년 봄,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이 하나둘 집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전력망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고종 시절부터 일본의 영향으로 110볼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00볼트, 거의 같은 저전압 체계였죠. 네, 그런데 이 낮은 전압으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TV를 켜면 전등이 어두워지고 에어컨을 돌리면 냉장고가 멈추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두 나라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해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발전소를 더 짓거나 전압을 높이거나. 발전소는 돈이 많이 듭니다. 전압을 높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이었죠. 1973년 3월 한국 정부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220볼트로 전면 승합한다. 연세대학교 한만춘 교수의 연구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압을 2배로 올리면 전력 손실이 75% 감소한다. 전선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럴 형편이 되느냐? 미국도 일본도 110볼트를 쓰는데 우리만 220볼트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 감전사고가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 아직 가난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박정희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1973년 10월 강원도 삼척에서 첫 삽을 뜹니다. 전국의 전력망을 뜯어고치는 거대한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같은 시기 일본도 고민했습니다. 100볼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이미 전국에 100볼트 인프라가 깔려 있었습니다. 도쿄부터 그 오사카까지 수천만 가구가 100볼트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전국의 전선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수천만 개의 가전제품을 바꾸는 데 드는 손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력 산업이 민영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 여러 회사가 각자 영역을 나눠 갖고 있었죠. 이들을 설득해서 동시에 승합 사업을 진행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일본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하자. 그 나중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승합 사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 계획은 1982년까지 9년 만에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전국의 전봇대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전선을 새로 깔아야 했습니다. 가정마다 들어가서 콘센트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 10볼트짜리 전구를 220볼트용으로 교체해야 했죠. 게다가 가전제품들도 문제였습니다. 삼성, 금성 같은 회사들이 220볼트 제품을 새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1977년부터 1987년까지는 과도기였습니다. 한 집에 110볼트 콘센트와 220볼트 콘센트가 공존했죠.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냉장고는 220볼트인데 TV는 110볼트. 어떤 콘센트에 뭘 꽂아야 하는지 헷갈려서 가전제품을 태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자, 돈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3조 4천억 원입니다. 연인원 757만 명이 투입됐죠. 32년, 한 세대가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만춘 교수는 198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사업이 완료되는 걸 보지 못한 채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지만 2005년 10월 마침내 승합 사업이 완료됩니다. 몇몇 노후 건물과 승합을 거부한 가구를 제외하고 전국 1753만 가구가 220볼트를 쓰게 된 겁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200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100볼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전력 가전제품을 쓰려면 별도로 200볼트 전용선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 전압 차이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100V든 220V든 정의는 잘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산업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전력 손실입니다. 한국은 승합 사업으로 전력 손실을 75% 줄였습니다. 송배전 손실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3%대까지 떨어졌죠. 매년 절감되는 전력량이 40억 킬로와트시.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45만 킬로와트급 발전소 한 기를 안 지어도 되는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떨까요? 100볼트 체계 때문에 전력 손실률이 6% 안팎입니다. 미국도 비슷하죠. 똑같은 전기를 만들어도 더 많이 새는 겁니다. 이게 50년 동안 쌓이면 어마어마한 비용 차이가 됩니다. 둘째, 제조 비용입니다. 소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내수용으로 100볼트 TV를 만듭니다. 그런데 수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은 220볼트, 미국은 120볼트입니다. 결국 프리볼트, 즉 100볼트부터 240볼트까지 다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부품이 더 들어갑니다. 변압 회로가 복잡해지죠. 비용이 올라갑니다. 반면 지금 삼성은 어떨까요? 220볼트 제품을 만들면 유럽에 바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70%가 220볼트를 쓰니 제조 라인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죠. 셋째, 가전제품 개발의 자유도입니다. 220볼트는 같은 전선으로 2배의 전력을 쓸 수 있습니다. 고출력 제품을 만들기 유리하죠. 에어컨, 전자레인지, 인덕션, 의류건조기 이런 제품들은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일본은 이런 제품을 만들 때 별도로 200볼트 전용선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죠. 결국 일본 시장에서는 고출력 가전제품의 보급이 느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게겜 20볼트가 표준이니까 마음껏 고출력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술 개발의 동력이 됐죠. 삼성과 LG는 경쟁적으로 대용량 냉장고, 강력한 세탁기, 고성능 에어컨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니의 위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979년 워크맨을 출시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1968년 개발한 트리니트론 TV는 1973년 에미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제품이 에미상을 받은 건 역사상 처음이었죠. 당시 한국에서 소니 TV를 가진다는 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삼성이나 금성 제품보다 두세 배 비쌌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소니라는 브랜드 자체가 프리미엄이었으니까요. 1995년 소니는 콘텐츠 사업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데이 노부유키가 CEO가 되면서 하드웨어는 평정했으니 이제 소프트웨어다라고 선언했죠. 영화사를 인수하고 음악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소니의 콘텐츠를 소니 기기로만 볼 수 있게 만들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사 규격을 고집한 거죠. 베타맥스 비디오, MD 플레이어 모두 소니만의 규격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거부했습니다. 왜 소니 제품만 써야 하느냐? 저 시장은 VHS로 MP3로 넘어갔습니다. 소니는 자만에 빠져 있었죠. 바로 그때 삼성은 달랐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전환에 올인했습니다. 브라운관 TV에서 LCD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은 세계 표준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220볼트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미 맞춰져 있었죠. 유럽 시장 공략이 쉬웠습니다. 제조 비용도 낮췄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주말마다 일본 엔지니어를 한국으로 불러서 교육받았죠. 2002년 드디어 시가총액에서 삼성이 소니를 추월합니다. 2006년 TV 시장 세계 1위, 소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012년에는 2천억엔 적자를 기록하죠. 브랜드 가치가 추락했습니다. 2020년대 그때 전기차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전압 차이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전기차 충전은 고전력이 필수입니다. 빠른 충전을 위해서는 고전압, 대전류가 필요하죠. 한국은 이미 220볼트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상업시설에서도 고출력 전기를 쓰는데 익숙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배터리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니 대규모 공장을 짓기 쉬웠죠. 테스트 시설도 쉽게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100볼트 체계 때문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하려면은 별도 공사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더 들죠. 파나소닉이 배터리 사업에서 한국 업체들에 밀린 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AI 시대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삼성이 평택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초대형 팹을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안정적인 고전압 전력망 덕분입니다. 일본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 공장을 부활시키려 하지만 전력 인프라가 발목을 잡습니다. 100V 체계에서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선을 더 굵게, 더 많이 깔아야 합니다. 비용이 배로 듭니다. 물론 소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중반 히라이 카즈오 CEO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TV 사업을 분사하고 바이오 PC를 매각했습니다. 배터리 사업도 팔았습니다. 대신 이미지 센서에 집중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사업도 강화했습니다. 영화와 음악 같은 콘텐츠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017년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2023년에는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하기도 했죠. 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이 주춤한 틈을 타서 말이죠.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니는 더 이상 종합 전자회사가 아닙니다. 금융과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변신했죠. 네, 전자사업 매출은 전체의 30%도 안 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TV, 워크맨, 바이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00V 전력 체계는 고출력 제품 개발을 제약했고 제조 비용을 높였으며 글로벌 시장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작은 차이들이 결국 큰 격차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 첫째, 인프라의 중요성입니다. 1973년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1조 4천억 원은 엄청난 돈이었죠. 반대 여론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32년이 걸렸지만 끝까지 완수했죠. 일본은 달랐습니다. 이미 완성된 시스템이 있었기에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지금까지 잘 써왔는데 나중에 바꾸지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표준의 힘입니다. 세계는 220V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그랬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그 길을 택했죠. 한국은 이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100V 고립지대에 남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글로벌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소니가 베타맥스와 MD로 실패한 것처럼 독자 규격 고집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습니다. 셋째, 선택의 타이밍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 아직 전기 보급률이 낮을 때 결단했습니다. 바꿀 게 적을 때 바꾼 겁니다. 일본은 이미 늦었습니다. 바꿀 게 너무 많아진 후였죠. 지금 우리 앞에도 비슷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지금 투자하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를 보면 어떨까요? 지금 결정을 미루면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1973년 한국과 일본은 같은 기로에 섰습니다. 한쪽은 고속도로를 택했고 한쪽은 골목길에 남았습니다. 그 220V 승합사업 32년 1조 4천억 원 757만 명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전국의 전력망을 뜯어 고쳤습니다. 한만춘 교수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제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 결과 전력 손실 75% 감소, 송배전 손실률 세계 최저 수준, 매년 발전소 한 기 분량의 전기를 아꼈습니다. 삼성과 LG는 고출력 가전제품을 마음껏 개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이 쉬워졌죠. 제조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1990년대 소니는 자만했습니다. 독자 규격을 고집했고 디지털 전환에 늦었습니다. 100V 체계에는 고출력 제품 개발을 제약했고 글로벌 표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2006년 삼성이 TV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소니는 무너졌고 구조조정을 거쳐 콘텐츠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격차는 50년 동안 쌓인 작은 차이들의 합이었습니다. 2020년대 전기차와 AI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은 220V 인프라 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반도체를 키웠습니다. 일본은 100V 한계 속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하게 쓰는 220V 전기, 그 뒤에는 32년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벽에 박힌 콘센트 구멍 하나, 그 작은 선택이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바꿨습니다. 소니와 삼성의 대역전, 그 이면에는 기술력의 차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인프라의 차이, 표준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의 타이밍 차이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1973년 한국이 내린 결단이 2006년 삼성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2050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에 투자할까 말까, AI 인프라를 지금 깔까, 나중에 깔까, 반도체 공장을 확장할까, 줄일까, 이 선택들이 30년 후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일본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바꿀 수 있을 때 바꾸지 않았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불편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에 안주하다가 10년 후 후회할 것인가?
200에 20V 콘센트를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정의 구멍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게 만든 인프라입니다. 소니를 넘어선 삼성의 비밀, 무기입니다. 미래를 내다본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갈 것인가, 골목길에 머물 것인가. 50년 전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 고속도로를 깔아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길을 닦아줄 것인가. 콘센트 구멍 하나가 만든 50년의 격차.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